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해외 유입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2, 3주 뒤에는 수도권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업체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했다며 마스크 착용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질된 백신 전문가들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무료 백신 공급을 최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는 전 지구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최상위층 부자들의 탄소 배출량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탄소 불평등 시대 해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이르면 이달 안에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추이대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2, 3주 뒤 수도권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하루 평균 70명 안팎을, 수도권 외 지역은 대전과 충청을 제외하면 5명 수준이라며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격상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4주 정도 국내 발생이 늘면서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재생산 지수가 이를 넘나들고 있다며 억제보다 확산 속도가 약간 빠르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려 착용을 강화하면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재생산 지수 값이 1을 초과하면 유행 지속을, 1 미만이면 발생 감소를 의미합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을 때 백신의 정확한 항체 생성률과 지속기간 등 과학적 데이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런 결과가 연구 과정의 일부이고 백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접종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처럼 생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과는 3상 임상시험의 초기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격이라며 백신 효과를 단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중간 결과에 대해 놀랍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각 9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연구단체인 HIV 예방시험 네트워크의 화상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효과가 그렇게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며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관한 우리의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오늘의 의생명과학 연구와 관련 임상시험에 아주 좋은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진 데 대해 하나의 장애물을 넘었지만 여전히 여러 난관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백신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금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위태로운 시기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경계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 내에서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윤리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면서 경찰과 소방관, 교사 등이 다음 접종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윤리위원회는 노숙자와 난민과 같은 집단 수용 시설에 있는 이들을 다음 접종 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옌스 슈판 보건장관은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매우 고무적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며 누적 감염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001만여 명, 누적 사망자 수를 23만 7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나온 뒤 294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90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10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서 최단 기간에 100만 명의 감염자가 늘어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1,000만 명은 미국 전체 인구 3억 2천만 명의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인 100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첫 인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발표했습니다. 또 승리 선언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최우선 정책 순위가 코로나19 극복에 있다고 밝힌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곧바로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섰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TF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을 역임한 비베크 머시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식품의약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캐슬러 등 3인 공동의장 체제로 구성됐습니다. TF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한 릭 브라이트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CNN은 이번 인선은 바이든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선언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nd we're united in our shared goal, defeating this virus. As we work toward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we know the single most effective thing we can do to stop the spread of COVID is wear a mask. 바이든 당선인은 마스크 착용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스크가 노인과 어린이, 교사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백신이 널리 보급될 때까지 20만 명이 더 숨질 수 있다며 미국은 암흑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번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고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대응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밝혔지만 자칫 취임도 하기 전에 미국 내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정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1위의 코로나19 국가입니다. 매일 10만 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50여만 명의 인도, 560여만 명의 브라질 등 2, 3위 국가보다도 확진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당연히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곳곳이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입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에 최우선으로 전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I will spare no effort to turn this pandemic around once we're sworn in on January 20th. 하지만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도 하기 전에 미국의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일단 대선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회가 곧바로 관련 사안 해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TF가 당장 가동돼도 입원이나 사망률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수주일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있고 일반 국민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하루아침에 지킬 거로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에선 식당과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폭력 사태가 잦았고 여전히 여러 주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But the altercation ensued, and we believe she communicated with Larry Teague and Ramon Bishop, and they returned to the store, and the shooting occurred.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할 최고의 백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부의 거부감도 바이든 당선인이 일관되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가져올 거라고 전망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화이자의 중간 결과 발표에도 실제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네. 백신 개발 이후에도 제조와 이 대량 생산 그리고 유통이라는 긴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신은 이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산품을 찍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 백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코로나19 백신은요, 종류가 다양한 만큼 만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중국의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들은 세포 배양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넣은 세포를 배양을 하면서 또 바이러스 양이 많아지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네. 또 그다음에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제거하거나 바이러스 조각을 다른 운반체에 넣는 등의 이런 가공을 거쳐서 백신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반면에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 그리고 노바백스의 합성 단백질 백신은요, 방법이 다른데요. 예.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이 중에서 독성은 없으면서 또 면역 효과는 나타내는 부분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분리된 물질을 균에 넣고서 또 대량 증식시켜서 핵심 물질을 추출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효과가 검증된 백신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술력이 우선 필요합니다. 네. 또 이 각 공정마다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 때문에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과 또 장비를 단기간에 갖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백신을 대량 생산을 하려면 설비와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전 세계인이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한 회사가 이 모든 백신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WHO는요, 전 세계 인구의 60%가 코로나19에 면역력을 가졌을 때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45억 명인 겁니다.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화이자처럼 이 백신을 2번 이상 맞아야 면역이 생긴다면요, 90억 도즈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항체 유지 기간을 고려를 하면은 얼마나 더 백신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화이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2천만 명 접종분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턱없이 모자라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요, 위탁 생산 계약을 맺는데요. 예.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춘 전 세계 제약사들에게 백신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또 대신 만들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설비를 갖춘 제약사라도 이미 다른 백신을 만드는데 이 설비를 가동 중이라면은 코로나19 백신을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때문에 백신 개발을 앞둔 제약사들은요, 백신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계 곳곳의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기술력도 있고 또 대량 생산 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건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잖아요. 어느 정도 생산하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요, 몇몇 되지 않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 기술력이 탁월하고요. 우리나라는 이 생산 능력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편이어서 잉여 생산이 가능하고 또 수출이 용이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코로나19 초기에 이 진단키트를 생산을 하면서 이 기술력은 물론 대량 생산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로부터 이 수요가 폭발을 했었는데요. 백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요, 미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노바백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GC 녹십자도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그러니까 세피와 코로나19 백신 5억 도즈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네. 추가로 설비 투자까지 이뤄지면요, 추후에 이 백신 생산 가능한 백신 양이 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형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백신들이 세포배양 백신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공정을 조금만 변형시켜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세포배양 백신하고 네. 제적 단백질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쪽은 우리가 생산 컵에는 뭐 전 세계에 엄청 공급하고 남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다만 이런 생산 능력은요, 세포배양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의 경우를 말했던 거고요. 네.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이 mRNA 바이러스 이런 특별한 이런 백신은요, 이제껏 상용화된 적이 없는 백신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국내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 생산 설비에서 공정을 조금 바꿔서 이런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네. 예. 지금 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RNA 바이러스 같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은 백신이기 때문에 국내 설비에서 생산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번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중단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백신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관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시작됐던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죠. 예.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은 이런 독감 백신보다도 이 유통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이 백신은요, 극저온 배달이 필수입니다. 바이러스나 단백질, RNA 등 이런 생체 물질로 만들어져서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네. 독감 백신이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등 이런 기존 형태 백신은요, 사도 안팎에서 보관하고 또 유통돼야 하고요. mRNA 백신 등 이런 새로운 종류의 백신은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에서 80도에, 네. 그리고 모더나 백신은 영하 무려 20도에서 보관을 해야 안전합니다. 네. 적정 온도보다 내려가거나 올라가면은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이런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은 그 효능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이 백신 냉장고는 물론이고요,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야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을 줬던 화이자 백신은 지금 마이너스 한 80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정도면 개발보다도 유통이 더 큰 난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방역 당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방역당국은 이제 막 이 방안 마련과 협의에 네. 진입한 단계입니다. 영하 20도에서 7, 80도까지의 초저온 보관과 또 유통이 필요한 백신이 지금까지는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비가 널리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예. 방역당국은 이 초저온 콜드체인 마련을 위해서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하 80도, 영하 20도로 유통을 되고 있는 그런 백신들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냉동 콜드체인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접종할지에 대해서는 식약처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 접종 그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이 제조되고 또 대량 생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로 유통되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첫 연말을 앞두고 대형 호텔 뷔페 예약이 속속 마감되고 있습니다. 연말 모임과 관련해 또다시 방역 우려가 나오면서 올해는 송년회를 따로 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직장가. 올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 사실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을 시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쁘게 지낼 때인데 올해는 굉장히 회사 내에서도 되게 조용하고 내년에 좀 상황이 좋아질 때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원래는 매주 가거나 2주에 한 번씩 갔었는데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대체로 송년회를 취소하거나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호텔 뷔페는 어떨까? 연말 온라인 예약 화면입니다. 주말 저녁엔 대부분 찼고 평일에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몇 자리가 남아있는 주말 날짜도 있는데 올해 12월도 곧 마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모임은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고 올해는 3, 4인 위주의 소규모 모임 위주로 예약이 좀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단체 모임이라도 마스크 착용 원칙에 있어 사실상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롯데리아 점장들이 가진 회식에서 20여 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습니다. 2월 말에 대구에서도 그랬고 8월에 수도권에서도 처음에 100여 명이다가 그 다음날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수일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일촉즉발의 겨울철 대유행 초입에 있지 않느냐. 오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 방역당국은 확진자 폭증을 우려하며 연말 연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프로야구가 전체 관중석의 5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를 보면서 치맥을 즐기는 낭만이나 목청껏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야구장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야구 팬들이 하나둘 고척돔으로 입장합니다. 한 번씩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입장하실게요. 밑에 발판 확인해주세요. QR 체크인을 하고 발열 체크를 마쳐야만 비로소 티켓을 보여주고 야구장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복잡해졌지만 시즌 내내 찾지 못한 야구장에 온 것만으로도 신이 납니다. 페넌트 레이스를 계속 이제 집에서만 보다 보니까 많이 적적하기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왔으니까 사실 여기 오려고 티켓도 되게 힘들게 구했어요. 경기 시작 전 복도 이곳저곳 테이블에서 간식을 먹습니다. 관중석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면서 경기장 밖에서 허기를 달래는 겁니다. 간단한 음료만 지참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치맥을 곁들여 경기를 즐기던 낭만은 아쉽게도 볼 수 없습니다. 야구 보면서 치맥 먹는 게 약간 보는 재미이기도 하고 경기의 묘미이기도 한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응원가 열창도 없습니다. 대신 막대와 깃발, 이색적인 응원 의상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가을 야구 직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자라든지 이런 망토 같은 걸로 선수들이 보고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KBO는 지난 8월부터 전체 수용 인원의 4분의 1까지 허용해오던 관중 입장을 포스트 시즌부터 절반까지 확대했습니다. 가을 야구 4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3만 8천 명 넘는 관중이 질서정연하게 응원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야구장 풍경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를 기다려온 야구 팬들의 열정과 관심은 변함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겨울을 앞둔 이맘때면 강원도 자치단체는 얼음 낚시 등 겨울 축제 준비에 나섭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가 수조 안에 가득합니다. 강원도 대표 겨울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풀어놓을 산천어입니다. 물고기는 이미 다 컸는데 정작 축제에는 사용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국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겨울 축제가 코로나19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개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축제를 위해 기른 이 산천어 처리에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천어 양을 기존 190톤에서 70톤으로 줄였지만 축제가 열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처리할 방안이 없습니다. 고심 끝에 축제를 취소한 곳도 있습니다. 홍천강 꽁꽁축제와 평창 송어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마와 태풍을 이겨내며 축제에 사용할 송어를 애지중지 키운 어민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축제에만 납품이 되는 양식장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이대로 좀 잠잠해져가지고 잘 축제가 좀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축제위원회는 방역과 거리 두기를 최대한 강화하는 선에서 맨손 잡기 행사와 소규모 낚시터를 운영해 송어를 소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의 피해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규모 축제로라도 진행을 해서 이 부분들을 이 생산자들과 더불어 같이 좀 생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로 얼음이 제때 얼지 않아 애를 먹은 겨울 축제. 코로나19라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올해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8명 가운데 1명꼴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발표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이후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3.4%에 달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2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임금이 줄어들었고 감소한 금액이 월 평균 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8개월 사이 무급휴직이나 일시휴직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각각 6명 가운데 1명, 4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인 무허가 마스크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서 해당 마스크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1일 동안 마스크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518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간 접수 건수의 3.6배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무허가 마스크가 유통됐다는 보도 이후 소비자들이 구입처에 환불을 요청하면서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정품 인증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수요가 증가한 손소독제와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을 다룬 온라인 광고 1000여 건을 점검해 허위 및 과대 광고 128건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또 손소독제와 마스크 온라인 광고 500건 가운데 71건에 대해 허위 과대 광고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손소독제 광고는 질병 예방이나 완벽 살균 등의 표현으로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마스크는 공산품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사이트와 포장 등에서 제품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린 일주일 동안 매출이 1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행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카드 결제가 17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4%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화폐 발행 37%, 제로페이 결제액 15%,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5배가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쇼핑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량은 전국적으로 5기가와트, 원전 1기와 맞먹는 수준인데요.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의 3분의 1 정도를 풍력 에너지로 잡을 만큼 풍력은 잠재성과 발전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의 성장과 보급에 가장 중요한 인증 시험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해 풍력 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대형 풍력 발전기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풍력 발전기의 형식 시험이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로 우리 기술을 활용해 해상용 5.5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의 출력, 기계, 하중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적합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형식 시험은 풍력 발전기 인증을 위한 어떤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어떤 시험 항목들을 저희들이 실제 운전할 수 있는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형식 인증은 풍력 발전기의 형식이 국제 여건 또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수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제작되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대형 풍력 발전기 제작사는 KS 인증 확보를 위해 설계 평가, 형식 시험, 제조 평가, 최종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기술을 활용한 형식 시험은 시간적 비용적 불편뿐만 아니라 상세 측정에 따른 국내 풍력 발전 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 독립을 해야 되는데 시험 기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풍력 발전기를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기반이 됩니다. 풍력 발전 형식 시험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풍력 발전 성장은 물론 수출도 한층 탄력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현대차가 로봇계를 개발한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배권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봇계 스폿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MIT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 구글에 인수됐다가 2017년 소프트뱅크에 팔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글로벌 그룹으로서 언제나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쉽게 말해서 부유층이 극빈층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말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구호 개발 기구죠. 옥스팜, 그다음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환경연구소는 지난 9월 21일에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이들은 9월 15일 온라인 총회로 개막한 제75차 유엔 총회를 맞아서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사회 경제적 격차에 따른 탄소 배출량 차이를 분석을 해왔는데요. 네.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이 최하위 탄소량이 배출한 탄소량이 말이죠. 네. 하위 50%. 엄청난 인구죠. 아, 그러니까 이 하위 50% 인구가 배출한 탄소량의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네. 주로 이제 육상교통과 항공으로 인한 배출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실제 부유한 사람과 국가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해서 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은 별로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가난하고 힘든 나라일수록 기후변화에 아주 취약하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피해는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 기후 불평등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나요? 이에 대한 전망은 이제 세계적인 금융그룹이죠. HSBC가 수행을 했는데요. 67개국을 상대로 기후변화의 물리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 그다음에 극한 기후에 대한 민감도, 다음에 또 에너지원이 바뀔 때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이런 것들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이들은 인도를 지목을 했는데요. 인도가 관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서 기온이 상승한다거나 또 강수량 감소 등으로 농업소득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죠. 인도를 이어서 파키스탄이라든가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의 순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는 기후변화에 아주 잘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은 피해를 아주 크게 입는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격차에 따른 탄소 배출량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이게 이제 1990년서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25년 동안에 인류는 7,2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140년간 배출했던 7,530억 톤과 아주 비슷한 양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매년 지금 현재 60%씩 증가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같은 배출량은 주로 소득이 높은 개인이라든가 혹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었다는 것이죠. 1990년에서 2015년 평균 인구 63억 명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6억 3천만 명이 지난 25년 동안 배출한 탄소 배출량은
25년 누적 배출량의 52%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절반 이상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겁니다. 국가별로는 최상위 1% 배출량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고요. 18%는 중동 국가, 14%는 중국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히려 부유층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기후 변화 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에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을 통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줄이기로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25년 동안 상위 10%의 부자들이 탄소 예산의 3분의 1을 이미 써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탄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배출량도 줄이지 않는다면 남은 탄소 예산은 10년입니다. 10년 안에 모두 소진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팀고 옥스판 기후정책 담당자는 부유한 소수의 과잉 소비가 기후위기를 가져오는데 그 대가는 가난한 지역사회라든가 혹은 젊은 세대가 몽땅 짊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심각한 탄소 불평등은 정부가 탄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들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나라일수록 더 부유해졌고 가난한 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됐던 연구 결과가 2018년에 나왔었는데요. 1961년부터 2010년까지 온난화가 165개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노르웨이처럼 시원한 기후대에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되고 나이지리아 같이 더운 나라의 성장 속도는 둔화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온 상승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2010년 실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기온 변화가 많이 없었다라고 가정할 때보다 31%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프리카의 차드라든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도 온난화 탓에 같은 해 GDP가 각각 39%, 32%, 29% 낮았던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반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고위도 국가죠. 아이슬란드의 경제 생산은 기온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고요. 캐나다와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국가도 온난화로 인해서 오히려 25에서 50%의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그 지역 쪽은 기온이 오르면서 오히려 농작물 생장 시기가 길어지고요. 또 눈보라에 따른 교통마비 현상이 줄어서 경제 성장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1인당 경제 생산 최상위권 국가들과 최하위권 국가들 사이의 격차는 기후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25%가량 더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기후변화가 그저 인류의 생존을 넘어서 어떤 나라의 성장에도 깊게 관여한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기후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옥스팜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탄소 고갈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먼저 이제 대형 요트나 개인 전용기 등에 부과되는 고급 탄소세, 또 부유세를 통해서 탄소 배출의 적정한 가격을 책정할 것, 또 항공기 연료 면세 자격 혜택을 중단할 것,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것, 또 도보 인프라를 갖다 좀 구축할 것, 또 여성 및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서문을 쓴 분이 이제 반기문 디 엘더스 부회장, 이제 옛날 유엔 사무총장이시고 현재는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죠. 이분은 저 보고서 서문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모델은 기후변화의 원동력이자 불평등의 촉진제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 경제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공정한 기반 위에 쌓아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 모두가 함께 이뤄내야 할 집단적 책임의 일환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의한 탄소 배출 불균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인상 깊은 서문인데요.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KBS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통신망에 트래픽이 몰려도 지연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전송 용량 40기가급의 네트워킹 핵심 기술을 개발해 서울 대전 간 왕복 430km 구간 현장 검증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가 발생해 통신망에 다수의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기술도 개발해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단백질 형성을 막는 방법이 규명됐습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바이러스 단백질인 NSP1이 숙주세포의 유전자 배련을 교란해 새로운 단백질 형성을 막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숙주세포가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방어하는 면역 반응에 심각한 장애가 생깁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이런 작동 원리를 새롭게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희망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목성의 4대 위성 가운데 하나인 유로파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는 모의 실험에서 유로파의 자체 발광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구보다 14배 강한 목성의 자기장이 유로파 얼음 표면에 끊임없이 전자를 복사해 빛을 내게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유로파가 태양빛을 받지 않는 음영에서도 빛을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존 나무가 더 빨리 자라지만 일찍 죽어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버밍엄대와 리즈대 연구팀은 지난 30여 년간 아마존 숲의 나무 성장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아마존 숲에서 기후변화로 빨리 자라는 나무가 살아남고 이렇게 형성된 숲이 더 일찍 고사하면서 탄소 저장량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스 무엇이든 고쳐드립니다. 고메트스 가자! 이번에 태풍에 체행이 늘어졌어요. 이것도 깨지고 이것도 띄어지고요. 그림 좀 이쁘게 그려주셨어. 이쁜 건 이쁜데 이거 어떻게 그리지? 나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아주 그냥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점이 여기 눈에 보여요 지금. 여기 보여 이게. 아니 고추지오 멤버들 벽화를 그리랬더니 맞춤인 얼굴에다 그림을 그렸네요. 네, 이렇게 장난기 가득한 멤버들이지만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나설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데요.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추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